안녕하세요. 이광재입니다. 저는 명지대학 석좌 교수로 있는데요. 제 스스로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광재 PD, 패러다임 디자이너로 제가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저단기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디지털 자산 시대가 온다는 이 저자 서병윤 박사, 미래금융연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책을 보니까요, 그 연세대학교를 나오셨고, 보니까 미국서 유학도 하셨고, 행정고시를 하고 금융위원회에 계시다가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회사로 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잠깐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박사는 아니고요, 석사입니다. 제가 학력 위조를 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행정고시를 보고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제가 2015년도에 그 핀테크 디지털 금융 담당 사무관으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막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줘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 가장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 보고한 공무원이었던 것 같고요. 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죠? 그 전 정부입니다. 아, 그 전 정부인가요? 그 전 정부. 아, 그렇네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네요. 2015년입니다. 네네. 그렇게 했었고, 그 후로 이제 공무원 일 때도 투자도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2021년 말에 모종의 결심을 하고 민간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에는 금융을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나오게 됐고요. 이전에는 그 빗썸이라는 거래소의 빗썸경제연구소장으로 있었고, 현재는 DSRV라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의 최고 사업 책임자 겸 미래금융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고시를 하시다가 금융위원회에 있다가 이제 이 핀테크라는 소위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미래, 패러다임이 바뀔 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인생을 건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저희 PD님처럼 저도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사실 핀테크라는 말도 굉장히 생소했고요. 제가 있던 과가 전자금융과인데, 그때 전자금융에 대한 인식은 은행의 IT 시스템 그 유지 보수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피 부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스가 뭐 한 직원 수 10명, 20명이던 스타트업이었고요. 근데 이제 저도 기사를 계속 보고 해외 기사도 보고 하다 보니까 핀테크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경쟁이 없는데 미리 가서 좀 공부를 해놓으면 뭔가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본능적으로 했던 것 같고요. 블록체인도 지금 여러 엇갈린 시각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미래에는 이게 또 굉장히 우리 세상 바꾸고 인식도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모험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 디지털 자산 시대가 온다, 이 책을 작년 10월에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상당히 많은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네. 대표적인 예측 중에 맞았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이제 뭐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독자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격에 가장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빗썸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작년 말이 이제 비트코인 최저점이었는데, 당시 시세 한 2천만 원 정도일 때 2023년 연말 기준으로 5,200만 원 간다라고 했다가 한 두세 배 간다라고 했다가, 그때 인터넷 댓글로 욕을 굉장히 먹었고요. 이번 사이클에도 최대 뭐 한 30만 불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 굉장히 허황된 소리로 그렇게 많이 했지만, 뭐 지금 좀 다시 장이 좋아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오를 거라고 예측한 이유가 뭐예요? 우선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그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4년 주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이 알려진 개념인데, 4년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되면 채굴 보상이라는 게 주어지는데,
그 보상이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반감기가 결국에는 모든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의 함수인데 공급은 4년마다 절반으로 줄고 그리고 이제 수요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인구가 늘면서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는 게 어떤 믿음이고요. 지금은 이제 작년 5월인가요? 5월에 이제 네 번째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보통 반감기 이후 6개월 정도 돼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장의 초입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사이클로 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앞으로 비트코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코인 시장 예측에 대해서 한 40억까지 갈 거다. 그러나 아직도 이거 사기다. 라고 하는 논쟁이 많은데, 어찌됐든 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등 새로운 이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장래는 어떻게 되고, 이더리움은 또 새로운 이 코인들은 어떤 것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의미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는 건 뭐가 있나요? 네, 우선은 가격 전망은 보시는 이제 구독자 분들도 가격 전망이라는 거는 다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고요.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미 투자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왜 오른다고 하는지 근거 정도는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하나의 독립적인 그 자산군, 에셋 클래스로서 지금 모든 자산군 중에 7위 정도까지 왔습니다. 1위는 이제 압도적인 1위가 금이고요. 골드.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 다음이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어마어마한 위치에 왔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이 지지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디지털 금이다, 디지털 골드다라고 하고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금보다 낫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총 비교를 해보면은 금보다 비트코인 지금 금 시총이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금을 따라잡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10배 오른다. 금도 오를 거니까 뭐 10배 이상 오를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뭐 13억 이상 되는 거겠고요. 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그 캐시우드라는 그 아크 인베스트라는 펀드를 운영하는 이분은 이제 2030년까지 최대 150만 달러. 또 이제 바네크라는 자산 운용사가 이건 장기 전망인데 이제 2050년까지 하나 한 40억 간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시나리오에 기반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국제 무역의 한 10%, 그 다음에 회사 또는 중앙은행이 전체 자산의 2.5%를 비트코인으로 보관을 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계산을 해본 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측을 보실 때는 이런 근거들을 얼마나 make sense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 같은 건데 어쨌든 2,100만 개가 맞습니다. 2,100만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반 금융기관이 이거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맞습니다. 건데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이제 또 새로운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에 기반했을 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코인들은 뭐가 있나요? 네, 그 비트코인은 이제 그 하나의 거대한 실험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중개자 없이 우리가 전 세계 어디로든 가치를 전송할 수 있을지를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성공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더리움을 만든 이제 비탈리 부테린이라는 이 러시아계 캐나다인 이분은 이제 이더리움을 하나의 월드 컴퓨터로 봤습니다.
이게 분산 원장이 단순히 거래를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구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가지고 이더리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더리움에는 비트코인에 없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고요. 이거는 말하자면 돈을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 상품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조건이 만족됐을 때 그 계약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줘라고 하면 지금 보험회사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을 거쳐야겠지만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는 사고가 난 증빙을 이 네트워크 상에서 보내면은 바로 그 즉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또 뭐 분쟁의 여지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핫한 솔라나라는 체인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VC들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이더리움도 어떤 처리 속도라든지 비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체인이고요. 최근에 이런 많이들 뭐 들어보셨던 도지코인이라든지 페페라든지 이런 밈코인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밈코인들이 대부분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이렇게 그 각각의 코인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하실 때는 최소한 이 문제가 어떤 거고 이 스타트업 투자랑 비슷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고 이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 건가 이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이 처리 속도나 비용 문제 네. 또 그런 걸 극복하는 게 솔라나인데 또 솔라나도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끈기 형상이 있는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솔라나 체인이 이제 처리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합의 알고리즘에 어떤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끔씩 이 멈추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을 금융 인프라로서 쓰겠다 그러는데 금융 인프라가 멈추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결국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가상자산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과 솔라나라는 것이 어차피 현재 떠오르고 있는 하나의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장래는 알 수 없고 저는 가격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왜 전부 이게 외국 코인이지 한국 코인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이제 2017년도 당시에 이제 광풍이었는데 당시 그 2017년에 사실은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지도로 한국에서는 코인 발행, 소위 ICO를 금지를 했고 이게 지금 한 7, 8년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당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굉장히 신산업이거든요. 2009년에 사실 시작이 비트코인도 나왔기 때문에 좋은 블록체인 기술 인력들이 한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인력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ICO도 못하고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하면서 당시에 뭐 싱가포르, 홍콩, 미국, 두바이, 아부다비 많이 나가서 제 지인들도 굉장히 지금 뭐 싱가포르나 두바이, 아부다비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의 산업 기반이 한번 좀 와해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굉장히 또 잘 알려진 테라루나 사태가 어떤 큰 트라우마를 안겼죠. 조금 산업을 보는 시각이 좋아지나 싶었더니 루나 사태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씌워지면서 한국에 이제 실력 있는 인재들이 한국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할 수도 없고, 예, 이거를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거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AI와 블록체인 양대 기술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맞는데 맞습니다. 사실 ICO나 이게 좀 이걸 어떻게 하면 시장을 투명화하게 하면서 규제를 풀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게 저 위험하다. 저기 좀 약간 악마화하면서 그 시장의 규제만을 가하게 되면서 결국은
미래 산업이 생기지 않은 그게 가장 큰 요인 아닌가요? 네, 지금 악마화라는 말씀을 제가 안 하고 이제 PD님께서 해주셨는데 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ICO를 뭐 당시에 금지한 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금지가 됐느냐? 테라루나 이 재단이 싱가포르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수십조 규모로 커질 때까지 이 사무실이 이제 싱가포르에 있었잖아요. 한국의 금융당국이 가서 볼 수가 없는 싱가포르에 있었고, 사태가 터지고 나서 봤더니 그냥 사무실에, 빈 사무실에 뭐 직기 몇 개 있고 사람도 몇 명 없고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이제 ICO라는 게 결국에 이 재단들이 다 해외 발행해서 해외 투자자들 자금 모아서 한국 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 빼내간 거죠, 결국. 정확합니다. 이게 기존에 한국에 좋은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져서 해외 거래소 상장을 하면 이게 수출 산업이 되는데요. 이걸 과도한 어떤 규제로 인해서 수입 산업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럼 누가 돈을 벌고 누가 이익을 받느냐.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회사가 얼마 전에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정부에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걱정이 가장 크게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벤처기업이거든요. 벤처기업 인증을 박탈한다 그럽니다. 벤처 투자법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업종은 뭐 주점이나 유흥업이랑 동급입니다. 벤처기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 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데는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이미 이제 많은 어떤 동료 기업들이 벤처기업 박탈을 당했고요. 좀 우픈 얘기인데요. 벤처기업 인증 박탈을 당하고 그 다음 달에 우수 벤처기업 인증서를 소포로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규제할 거는 규제하더라도 이게 어떤 육성적인 측면, 균형이 있는 조금 생산적인 논의를 해서 조금씩 그 규제를 발전시켜 왔어야 되는데 어떤 프레임의 악마화라고 하셨는데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면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하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게 좀 바뀌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 블록체인 그 가상자산이 왔을 때 이거 사기다. 우리하고 인식이 비슷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차츰 이제 이 시장이나 기술의 진화를 깨와서 마침내 큰 변화를 이룬 게 ETF에 자산 편입을 한다든지 결국은 포트폴리오에 일정 정도 퍼센테이지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결국은 현실이 돼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게 현재 실태는 어떤가요? 지금 뭐 미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뭐 속해 있는 산업군이나 그 위치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고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의 어떤 창업가들은 처음부터 좀 상당히 열려있던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페이팔 마피아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뭐 스타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라든지 일론 머스크하고 옛날에 동업자였죠. 동업자였던 피터 틸 지금 잘 아시지만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사실 강력 추천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물밑에서 대통령을 만든 거나 거의 다름없는 킹메이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피터 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페이팔을 같이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각자 창업해서 나중에 합병을 한 건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인터넷 세계에서의 결제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았고 이분들이 뭐 90년대 한 발언들을 봐도 야 이거는 비트코인이 나올 걸 거의 예측하고 한 얘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디지털 금융이 글로벌을 연결시키는 미래에 대해서 뭐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비트코인이 나오자마자 이 잠재력을 빠르게 알아보고 이건 디지털 골드다. 블록체인이 금융을 바꿀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양대 축이죠. 뉴욕에 있는 어떤 월스트리트의 어떤 금융의 거물들은 이것보다는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이끌고 있는 우리 레이 달리오, 브릿지 어소시에이트의 레이 달리오는 2017년에는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시장이다, 거품이다 라고 했다가 2021년에는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나도 좀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레리 핑크, 블랙락의 이제 수장인 레리 핑크는 거의 비슷합니다. 2017년에는 사기다. 예, 이거는 뭐 돈 세탁하는 애들이나 사는 거지 살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가 2022년에는 이거는 국제 결제에 활용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블랙락이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ETF를 가장 많이 이제 출시해서 사실은 이제 팔고 있는 기도 하고 또 2024년에는 이미 이제 많이 투자를 한 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금과 같은 하나의 자산군이라서 시기는 명확히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시총이 50조 달러. 그러니까 이제 개당 한 250만 달러까지도 갈 거다. 굉장히 이게 뭐 업계에 있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이 이렇게 바뀌고 가장 늦은 게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이나 이 관료 집단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일기 때는 나는 암호화폐 좋아하지 않는다, 사기다 라고 했었고 바이든 행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거의 핍박을 했었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실리콘밸리의 이 페이팔 마피아 간의 어떤 좀 밀월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보면은 굉장히 좀 공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그 막 하는 발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맥을 짚고 있는 발언들이 많고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뭐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본인이 직접 새 아들이 직접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런칭한다든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런칭하겠다라는 말을 흘린다든지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폴 라이언이라고 미국의 하원 의장까지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6월인가 하신 말씀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국채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보완제가 될 수 있다. 예, 이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와 계산이 끝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이 2017년도 거의 비슷한 생각. 맞습니다. 이건 사기다. 라고 했는데 미국은 최초는 벤처, 그 다음에 금융기관, 그 다음에 정부는 차근차근 변해왔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네. 벤처에서도 빠져야 되고 법인 계좌를 만들 수도 없고 금융기관은 아예 투자를 못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계속 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투명화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 종목은 보면 이거는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고 무슨 문제가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야 사기를 안 당하는데 이거를 할게 해달라고 하니까 증권이 투자를 해야 그래야 애널리스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 국민들이 현명한 투자를 하게 된다. 이게 맞습니까? 네, 사실 지금 정확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법인 투자는 금지되는 굉장히 기형적인 시장이고요. 이게 투기적 성격을 우려해서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줘야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석을 해서 이 정확한 정보도 좀 전달이 되고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걸 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떤 큰 변동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의 스탠스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다라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이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면 규제를 하고 투명화를 하게 해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건 또 가상자산은 자산은 아니라 그런데 실제로 하루에 거래되는 양을 보게 되면 우리가 코스닥에 거래되는 양보다 돈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돈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현실인데 이걸 객관적인 정보로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만드니까 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미국은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돈은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 접근이 미국 정부는 이게 참 국민성을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미국 정부의 움직임만 봐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참 실용적이에요. 국익에 우선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또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제가 뭐 사석에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한국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성리학이다. 가치 판단을 하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저희가 지금 가상자산에 관련된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하나가 있습니다. 올 7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그 이용자라는 말을 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그 금융 소비자, 투자자 법에 이 두 가지 용어만 있을 텐데 이용자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당시에 그 논의 과정에서 이거는 소비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다. 나는 이거를 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네, 네. 이용자다. 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제 사기다라고 했는데 대선 기간 보면은 가상자산의 수도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근자의 미국 언론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발행하는 코인은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이게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까요? 사실 이제 그 공약이 굉장히 정리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그 연설을 들었는데 1시간 뭐 정도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그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비트코인을 금이나 원유와 같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겠다. 오히려 크립토 말씀하신 그 크립토 수도로 미국을 수도로 만들어서 육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은 다 미국에서 채굴되도록 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더 큰 얘기인데 미국은 이미 그 비트코인을 다른 금융 상품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주식이나 채권,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얻어진 소득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세율을 두고 과세를 하는데요. 아예 이제 관세를 올려서 소득세를 다 철폐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신 거거든요. 뭐 꼭 여기 국한된 건 아니어도 이 크립토라는 걸 하나의 자산군으로 보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는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변화가, 우리도 뭐냐면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우리도 이제 그, 얼마 전에 금투세는 이제 우리가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여태까지는 가상자산은 자산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시장은 규제하지도 않았고, 돈은 한국의 코스피 양만큼 매일 거래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가, 지금 정부가 과세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죠? 이게 참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정부라든지 당국에 계신 분들 생각 중에 굉장히 큰 게 이번 정부의 아젠다 중에 큰 게 밸류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증시가 좀 올라야지 뭐 지지율도 오르고 뭐 이건 당연한 건데요. 밸류업을 해야 되는데 가상자산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게 근데 이 글로벌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닫혀있는 시각이지 않습니까? 이미 한국 증시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하면은 비과세, 국내에서 투자하면 과세라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행정적 조치들을 하시겠지만은 투자자들이 또 다 해외로 나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시장을 너무 어떤 규제를 하고 당국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코인을 샀던 시점하고 지금하고를 정확하게 이게 과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공평한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식은 이익이 난 거하고 손해 난 거를 두 개를 같이 계산해서
과세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과세 기반의 자료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러면 또 국내를 통하지 않고 해외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자료는 도대체 있는 것인지, 네. 그런 면에서 나는 이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몇 가지 준비가 충분하고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혹시 이게 자금을 급속도로 더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는 정부가 다 준비를 한 걸까요? 제가 정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말씀을 좋은 말씀 주셨는데, 두 번째로 비슷한데요. 대표자가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우리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할 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스턴 차 사건 잘 아시지만, 이게 정부가 걷는 세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민에게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준 건 없는데 세금은 좀 받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징벌적 과세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의 가장 큰 불만은 해주는 건 없는데 돈은 내놓으라니.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적인 문제, 블록체인이나 이 가상자산의 특성상 말씀하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지갑 대 지갑으로 이사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게 시스템 갖춰지지 않았을 때 해외 거래소에서 산 물량일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사실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안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지 어떤 이 조세라는 건 굉장히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부터 당장 시행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혼란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위한 어떠한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조치들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과세를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아예 편입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제가 이게 그 비트코인 한 1,000만 원 할 때 국민연금이 이걸 사야 된다, 모험을 해보자 라고 하니까 저 잘려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의원님, 그러시던데 실제 국민연금은 뭐 이런 비슷한 사례 같은 게 없나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해외 주요 연기금들 기관들은 뭐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사실 그 정부 규제에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ETF에 대한 투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PD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먹히지 않았나 싶은 게, 그 국민연금이 이번에 이제 이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 두 종목의 투자를 그래도 상당 부분 해놨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 1,000조를 넘게 굴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큰 손인데, 사실 이거를 확 열어줬으면 그 PD님 말씀대로 훨씬 더 큰 포션을 투자해서 그 국민의 노후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불었을 텐데 눈치를 보면서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미국의 상장 주식 중에 그 자산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 기업과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두 종목을 꿰사서 3분기 기준으로 평가 이익이 한 1,560억 원 투자를 잘 하셨죠. 금융경 관련 투자를 잘 참 이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공무원들은 이 코인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그죠? 이 법인 계좌도 안 열어주고 금융기관에 사지도 못하게 하는데 국민연금은 미국에 가서 사이드로 코인을 산다. 그러면 뭔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한국 정부는 안 움직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움직이는데 한국 정부 안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금융기관은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금융기관 안 움직이고 있고, 이런 면에서 미국의 결국 금융 시스템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과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공정한가, 그리고 시스템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할 때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디지털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페트로달러 체제라는 게 중동의 석유를 거래할 때는 달러로 거래를 하고, 그죠? 근데 석유의 시대가 거의 저물어 가게 되면 만약 미국에서 앞으로 AI 반도체를 사는 데 있어서는 코인으로 일정 부분 거래를 해야 된다. 또는 데이터나 우리가 AI에 관련된 데이터 서버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코인으로 결제 같은 걸 요구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페트로달러 체제가 약화되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어떻게 보면 기축통화 전쟁에서 좀 더 유리한 어떤 보완제를 발견하고 있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미국이 트럼프 전 행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조하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금태화는 금지한다. 그러고 나서 석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게 한다. 라고 했고, 이 밀월관계 어떻게 보면 국제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었는데요.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사실은 중동의 중에서는 굉장히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제 위안화로, 중국에서 위안화로 나 석유 살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또 있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지켜야 되는데, 달러라는 것도 미국에서 이제 정부 부채를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미국 정부가 이 채권, 이 국채를 다 갚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또 들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가지고 이거를 갚는 국채 이자만 연간 1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 국방 예산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미국이 각 나라 정부들이 채권을 계속 발행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졌을 때 마지막 믿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은 가치 저장 수단은 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달러의 적을 비트코인처럼 봤어요. 근데 트럼프 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제 내가 이거를 끌어안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금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 블록체인을 기반한 여러 코인들을 미국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끊어안는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은 이 석유와 달러로 해서 페트로달러 체제를 만들었다면은 앞으로 미국이 AI를 전략 자산화했으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AI 반도체나 미국이 갖고 있는 선진적인 이 서버나 데이터 이런 거를 할 때 코인베이스의 결제를 일정 부분 만들어 가게 되면 사실 이제 많이 안 알려진 얘기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6월 8일인가요? 샘 알트만, 그 오픈 AI의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만이 당연히 굉장히 핫했지 않습니까? 한국에 방한을 해서 용산에 가서 이제 대통령도 만나고 중소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합니다. 그 다음 날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강남에 있는 해시드라는 블록체인 그 투자기업 펀드의 그 사옥에 가서 월드코인 프로모션을 합니다. 월드코인이라는 게 이제 그 샘 알트만이 좀 주축이 돼서 만든 코인입니다. 이 코인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홍채 인식을 해서 내가 홍채 정보를 내주면은 일주일에 2개씩 월드코인을 줍니다. 왜 2개냐? 홍채가 이제 2개니까 2개씩 주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 했을 거냐라고 하니까 이 AI 시대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 우리가 뭐 트위터에 올리는 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AI라는 게 사람이 만든 데이터로 계속 학습을 해서 사람과 만든 것처럼 유사한 결과물을 내놓게 해야 되는데 AI가 만든 데이터가 AI 속에 들어가서 결과물을 내놓으면은 이게 뭐 일종의 이제 AI 광우병에 걸리는 거죠. 결과물 품질이 계속 떨어집니다. 인간과 98% 유사한 결과물을 내놓던 게 96, 94, 92, 90 이렇게 떨어져서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월드코인을 발행을 받는 홍채 정보를 제공한 너에게는 네가 만드는 모든 데이터는 사람이 만든 데이터라고 정품 인증을 해줄게. 이게 이제 월드코인의 목적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이걸로 그 보편적 기본 소득을 주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AI가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집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정해진 미래고요. 그러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먹고 자고 구매하고 뭐 게임하고 하면서 데이터를 만들면은 너는 데이터 만들면 내가 구매 비용을 줘서 너를 먹고 살게 해줄게 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월드코인에 들어있는 함의인 거거든요. AI 시대, 데이터 시대.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크립토 머니일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많은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뒤떨어짐으로써 말씀하신 두 축 중에 블록체인이 뒤떨어짐으로써 이것만 뒤떨어지는 게 아니라 AI 쪽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샘 알트만 그거를 제가 한번 자세히 들어봤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유튜브 하나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어마어마한 지금 컨텐츠들이 움직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아이가 게임하는 걸 보면서 게임 아이템 같은 걸 보면은 저런 엑스칼리버 이런 거를 너무 비싸서 우리는 사주지 못하는데 애들이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걸 보고서 어른들은 저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걸 이미 화폐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아이들은 이미 가상세계에서 그걸 화폐로 보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걸 화폐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훨씬 더 보편화되게 될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결국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될 텐데 기존의 화폐로 1원, 10원, 100원, 1000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마치 우리가 조그만 가게에서 커피 하나 타면은 뭘 주는 거죠? 포인트. 네, 포인트. 포인트 이런 걸 돈으로 계산. 그렇잖아요. 네. 포인트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네이버에 글 올리면 뭐 이런 거 주는 거, 이걸 전부 이제 앞으로 이게 자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유통되어지고 이게 나의 것이다. 그래야 이게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나중에 우리가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받는 걸 1원, 2원 이렇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화폐 시스템을 결국 가져갈 수밖에 없는가. 네. 좀 황당한가요? 아니 저는 뭐 너무 맥을 잘 짚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을 가르쳐서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디지털 기기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성인이 돼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세대인 거고 이 친구들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세대들은 크립토 네이티브 세대가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한 1,400만이라 그러고 코인 투자자들은 800만 정도로 보는데 이 친구들이 코인 투자를 하다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적응을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거래 시간 정해져 있어요. 9시부터 뭐 3시 반 정해져 있고 주말에도 투자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팔고 나면 돈이 바로 안 들어옵니다. 해외 펀드 같은 건 뭐 열흘 있다 들어오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이 크립토 머니에 익숙한 세대들은 사실은 어떤 전통적인 피앗 머니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게임 머니와 이런 어떤 코인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머니가 이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거기 때문에 이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과연 이게 이제 돌아다니는 게 너무 등락폭이 크니까, 그리고 나중에 황금성이 없으니까 달러랑 결국은 이거 비율을 맞춰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그럼 결국은 이게 달러를 연동돼 있으니까 안전자산화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으로 결국은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네. 한편으로는 이게 중앙에서의 통제를 완전히
그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연준 통제를 좀 받으면서, 그죠? 이런 일정한 규제 속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결국은 약간 스테이블하게 이 진화해 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화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옛날엔 조개 껍데기도 화폐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약속을 정하면서 화폐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와 미국에서 연동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점점 더 신뢰도는 높아가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화폐 형태가 이제 역사에 따라 굉장히 변해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오늘 PD님을 뵙고 또 놀란 게 너무 공부가 많이 되어 계셔서 뭐 업계 전문가 못지않게 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쓰는 돈들도 현금은 저희 안 보지 않습니까? 저희 스마트폰에 찍힌 숫자를 보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뒷단에 있는 기반 기술의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행, 뭐 금융결제원, 그 다음에 각 카드사들이 만들어온 어떤 좀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좀 비용 많이 들고 그 송금을 해도 정상까지 며칠씩 걸리고 이런 좀 낡은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미국같이 큰 나라는 이 비효율성이 더 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결국 가치를 좀 법정 화폐에 고정만 시켜주면은 우리가 이 부작용은 좀 빼고 이 기술적 편리함, 이 장점만 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록체인 기술로 1달러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이거를 찍어낸 회사에는 이것과 동일한 달러를 보관을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달러를 가만히 두면은 당연히 돈이 안 붙으니까 이걸로 대부분 미국 국채를 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한 미국 국채 수요를 만드는 또 하나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도 굉장히 커나갈 거고요. 전 세계 금융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빠르게 디지털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미국도 2017년도에는 코인이거든 가상자산은 사기다. 한국도 사기다. 그랬는데 미국은 벤처에서 변했고 금융기관의 ETF 상품으로 변했고 미국의 정책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벤처 인증도 안 되고 있고 법인 계좌도 못 열고 있고 증권사는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일본과 서서히 제도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도 제도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늦지 않게, 아니 빠른 속도로 미국과의 이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는 것이 블록체인과 AI, 이 양대 기술이 인간의 새로운 삶을 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뒤처지는 나라가 아니고 앞서 나가진 못하더라도 뒤처져서 영원히 뒤로 밀리는지 그런 나라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네, 그 PD님께서 좋은 기회 주셔서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우려되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블록체인 저희가 이제 그 지금까지 어떤 이분법적인 블록체인 기술은 좋은데 가상자산은 좀 위험해, 나빠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굉장히 국내에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산업 생태계가 오다 보니까 조금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흐름에서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그 예전에 그 4G, 5G 할 때 와이파이 말고 와이브로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그 전파기술진흥원인가요? 같이 만들었던 전 세계 와이파이를 쓰는데 한국 와이브를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투자도 많이 해놨고 아까운 거죠. 그러고 났더니 사실은 우리가 굉장한
지금도 통신 강국이지만은 그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친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세계의 흐름을 읽고 올라타서 어떤 미국과 같은 이 강대국의 니즈를 읽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우리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그 가상자산 세계 초기 ICO나 정말 문제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장을 열면서 규제를 해나가야, 그래야 투명성을 높여야 더 많은 피해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흐름과 적어도 미국의 흐름과 선진국의 흐름과 같이 나갈 때 우리가 선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미래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서병현 박사님과 가상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